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언어학자인 엘리자베스 로렌스 교수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은 사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과 인터뷰에서 정말 희귀한 경험을 하게 된 그녀는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미얀마 국경 근처 산악지대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높고 건조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숨이 가빠졌지만 언어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죠. 이번 여정은 바르족이라 불리는 소수민족의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마을이 저기 보입니다. 현지 가이드 타완이 가리킨 곳에는 산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비슷한 소리였지만 그들이 말하는 언어는 달랐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미소에 아이들은 곧 경계를 풀고 모여들었죠. 그때였어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아야.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저를 스쳤습니다. 그 말투, 특히 이름을 부르는 마지막 억양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억양인지 곧바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분명 낯설지 않았습니다. 타완이 저에게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노인들은 제 방문 목적을 알고 있었고 저는 녹음기를 꺼내 설치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카이 할아버지였어요. 카이 할아버지는 바르족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과거에 대해 회상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장의 끝이 살짝 올라가다가 부드럽게 내려오는 그 억양이 자꾸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저와 타완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용기를 내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 말투, 그 억양,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 딸 소피아가 케이팝을 들으며 따라 부르던 그 말투와 똑같았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정확히는 한국어의 억양, 그 정서적인 색채가 바르족의 언어에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한 자료를 다시 들으며 메모를 정리했어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피아, 혹시 내가 듣는 케이팝 노래 중에 사람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니? 그 발음을 녹음해서 보내줄래? 다음 날 저는 내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지도다. 바르족의 언어에서 나는 전혀 다른 문화권의 정서적 지문을 발견했다. 엘리야, 아이의 부드러운 호명이, 그 말 끝에 담긴 정서가 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바르족과 한국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 더 깊이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추구해온 언어는 기억의 지도라는 철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바르족 마을에 머무른 지 닷새째 되는 날, 마을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타완에게 물어보니 오늘은 바르족의 큰 명절이라고 했죠. 조상을 기리는 날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들의 의식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큰 공터가 있었고 그곳에 여러 개의 작은 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이 모든 과정을 기록했어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찰기 있는 쌀밥, 붉은 양념을 발라 구운 고기, 그리고 몇몇 가정에서는 돼지머리까지 가져왔어요. 이것은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죠. 소피아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설명해준 제사 음식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찰밥, 고추로 양념한 음식, 그리고 돼지머리까지.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많은 요소가 겹쳤습니다. 타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을 차리는 순서, 음식의 배치, 심지어 절을 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소피아가 보여준 한국의 제사와 흡사했어요. 의식이 시작되자 마을의 연장자들이 앞에 나섰습니다. 카이 할아버지가 선두에 서서 긴 기도문을 읊었고 다른 사람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죠. 의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카이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 조상들은 눈 쌓인 북쪽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눈 쌓인 북쪽, 한반도의 북부 지역이 떠올랐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남하한 유민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큰 산과 강이 있는 곳에서 왔다고 해요. 겨울엔 눈이 많이 내리고
사람들은 담대하고 용맹했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여러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의식 중에 사용된 술이었습니다. 쌀로 만든 맑은 술은 한국의 청주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마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카이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바르족 전통 문양이 수놓인 1000조각을 선물로 주셨어요. 마을을 떠나는 길,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엘리야 다시 와요. 그 말 끝에 억양, 그 정서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우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 보존된 문화적 DNA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결고리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런던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런던의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소피아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달 가까이 떨어져 있었던 모녀의 재회였죠. 그 순간 바르족 마을에서 느꼈던 그 낯설면서도 익숙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미얀마는 어땠어요?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피로가 밀려왔지만 흥분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너의 K-팝 영상들 좀 보여줄래? 소피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투, 특히 서로를 부르는 방식과 문장의 끝맺음에 주목했습니다. 이거 봐, 엄마. 이 부분에서 민호가 다른 멤버를 준호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야라는 말투, 그 억양의 오르내림이 정확히 바르족 아이들이 서로를 부를 때의 그것과 같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즐겨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재생했습니다. 출연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를 다정하게 부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민수야라는 호칭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익숙한 정서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피아가 놀라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 억양, 이 말투, 정확히 바르족에서 들었던 거야. 소피아는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고 저는 바르족 마을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 노인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죠. 들어봐. 특히 이름을 부를 때 끝에 올라가는 억양, 그리고 문장을 마칠 때 살짝 내려가는 어조. 이거 한국어랑 정말 비슷하지 않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어와 관련된 모든 자료, 특히 고구려의 멸망과 그 이후 유민들의 이동 경로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을 찾아보았어요. 이거야. 한 역사책에서 발견한 지도를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언어학과 사무실로 향했고 한국어 전문가인 박 교수를 찾아갔어요. 저는 바르족에서의 경험과 한국어와의 유사성에 대한 제 가설을 설명했습니다. 로렌스 교수, 언어의 구조가 아닌 정서 구조 자체가 닮았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휘와 문법은 변할 수 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특히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 미묘한 억양은 세대를 거쳐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저녁 1시간씩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들었습니다. 언어가 아닌 정서 구조 자체가 닮았다. 저는 이 문장을 제 연구 노트에 굵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이 될 것이었어요. 바르족과 한국어 사이의 정서적 다리를 탐구하는 새로운 연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의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언어에 관한 책들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교수가 한 여성과 함께 서 있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지윤리, 한국계 영국 작가입니다. 제가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만나고 싶어 하시더군요. 지윤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서관 카페로 초대했어요. 바르족 마을에서의 경험과 그들의 언어 억양, 제사의식, 음식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바르족이 서로를 부를 때의 그 말투였습니다. 저는 녹음된 바르족 아이들의 대화를 지윤에게 들려주었어요. 지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건 마치 제 외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던 방식과 똑같아요. 지윤에게 바르족 마을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명절 의식과 노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요. 이건 마치 제 외할머니 마을 모습이에요. 너무 비슷해요. 로렌스 교수님, 혹시 바르족이 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나요? 지윤이 불현듯 물었습니다. 정이요?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한국어로 정은,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깊은 유대감, 친밀함,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섞인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 감정.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르족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그 따뜻함. 이름을 부를 때 그 끝을 살짝 올렸다가 부드럽게 내리는 억양에 담긴 감정이 바로 그거였군요. 다음 주 지우는 저를 그녀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특히 거실 한쪽에 작은 제단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제 외할머니를 위한 작은 제사상이에요. 할머니 돌아가신 날마다 간소하게 차리곤 해요. 그 제사상은 바르족 마을에서 보았던 의식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쌀밥, 과일, 그리고 작은 술잔까지 모든 것이 유사했어요. 지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특히 외할머니와 보냈던 시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생각났어요. 지훈 씨, 한국에서 정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나요? 일상생활에서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이 표현돼요. 예를 들어, 누군가 배고파 보이면 밥 먹었어? 라고 물으며 챙겨주는 것. 춥다고 하면 더 따뜻한 옷을 입으라고 걱정해주는 것. 그런 작은 배려와 관심이 모여 정이 되는 거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바르족 마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위로하던 모습, 음식을 나눠 먹는 자연스러운 행동들, 그것이 바로 정의 실천이었던 거죠. 지훈 씨,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바르족과 한국 사이에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뭔가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바르족과 한국의 이미지가 교차되었고 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요.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언어학적 탐구를 넘어 깊은 인간적 연결에 관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 연구실에서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작성 중인 발표 자료의 제목이 떠 있었어요. 말끝에 숨겨진 고향 한국어와 바르족 언어의 정서적 연결고리.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제임스 학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로렌스, 다음 달 언어학 포럼 발표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 네, 거의 완성 단계예요. 하지만 기존 언어학 발표와는 조금 다른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는 제 컴퓨터 화면을 흘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정서적 연결고리. 그건 언어학적 증거보다는 다소 주관적인 해석에 가까운 것 아닌가? 그의 말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언어학에서는 어휘나 문법 구조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언어 간 관계를 연구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전통적인 방법론으로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본질이 단순한 구조를 넘어 정서의 전달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비 발표 날, 저는 동료 교수들 앞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질문과 비판이 쏟아졌어요. 그게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감정적 유사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죠? 연구실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르족 마을에서 느꼈던 그 친밀감은 분명 실제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학문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엄마. 소피아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비 발표 어땠어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어. 학자들은 객관적인 증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진 건 주로 정서적 연결에 관한 것이니까. 소피아는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가 바르족 마을에서 경험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발견이에요.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발표 자료를 완전히 새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말의 온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바르족과 한국어의 정서적 유사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발표 전날,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이 발표는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거예요. 그럴까요? 솔직히 많이 긴장됩니다. 특히 전통적인 언어학자들의 반응이 걱정돼요. 지훈은 말했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이 한국 문화에서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발표 당일, 옥스퍼드 대학 강당은 언어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류학, 역사학, 문화 연구 분야의 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 정서, 문화적 정체성이 담긴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소피아가 만든 영상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바르족 마을의 일상, 그들의 의식과 음식 문화, 그리고 한국의 유사한 모습들이 교차되며 나타났어요. 발표 중간에 바르족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음성과 한국 아이들의 유사한 말투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저는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네. 이 말의 온도, 이 정서적 색채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어나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예상과 달리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 한국인 학자가 일어나 말했어요. 로렌스 교수님, 바르족에서 발견하신 그 정서적 색채,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 부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제게 다가와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임스 학과장도 제게 다가왔어요. 로렌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네. 하지만 자네의 발표는 정말 감동적이었어. 강당을 나오는 길에 소피아와 지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했어요. 모두가 엄마의 발표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 연구실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옥스퍼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바르족, 마을의 아이들과 한국의 정서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영국에서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말의 온도, 그 정서적 색채가 국경과 시간을 넘어 우리를 연결하고 있었으니까요. 발표 다음 날, 저는 이메일함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 인류학자, 역사학자들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옥스퍼드에서의 발표가 학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연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BBC 라디오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영국의 유명 출판사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BBC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제 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질문했고, 저는 바르족 마을에서의 경험과 한국 문화와의 유사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로렌스 교수님, 언어의 정서적 연결고리라는 개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문화,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특히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 말의 온도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단어나 문법보다 더 오래 보존되는 경향이 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스튜디오를 나오는 길에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계 언어학자로 현재 런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했어요. 로렌스 교수님, 제 이름은 김 교수입니다. 교수님의 인터뷰를 듣고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어의 정서적 구조와 역사적 변천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바르족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로렌스 교수님, 혹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요? 글쎄요, 계획은 없었지만 이제는 꼭 가봐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피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결국 한국에 가게 될 것 같네요. 그런 것 같구나. 너도 함께 가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K-팝 가수들의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잖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옥스퍼드 언어학과 연구실에서 김 교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학계의 반응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었고, 우리는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로렌스 교수님, 교수님의 접근법은 전통적인 언어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서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후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작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 교수와 저는 함께 말끝에 숨겨진 고향 정서 언어학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어요. 발표 중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단어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 문화, 정서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죠. 말끝의 억양 하나가 민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대학 근처 레스토랑에서 김 교수와 지윤, 그리고 소피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연구 계획과 한국 방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피아는 조용히 대화를 듣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바르족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질문은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소피아. 사실 그들에게 이 연구 결과를 알려주고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아.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가에 앉아 옥스퍼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언어 연구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간의 정서를 아우르는 큰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학술대회가 끝나고 옥스퍼드의 제 연구실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데스크 앞에는 바르족 마을에서 찍은 아이들 사진이 새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소피아가 써준 한국어 메모 안녕하세요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영국의 전형적인 가을날이었습니다.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어요. 미얀마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제 앞에는 정의 언어학, 정서적 표현의 문화적 DNA라는 제목의 학술지, 기고문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이 논문은 정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정서 개념이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출판사였어요. 로렌스 교수님, 책 원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독자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다음 주까지 최종 원고를 보내드릴게요. 자신있게 답했지만 사실 아직도 몇 장은 다듬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피아가 연구실에 들렀습니다. 대학 수업을 마치고 저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한국 식당에 가보는 건 어때요? 바르족 음식과 비교해볼 수도 있잖아요.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소피아는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한국어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을 넘어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김 교수와의 화상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로렌스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화면 속 김 교수의 얼굴이 밝게 빛났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가능하신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그리고 강연 후에는 전라도 농촌마을 방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이 연구하신 바르족과 한국 농촌 문화의 유사성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직접 가보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학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수들이 축하를 건넸어요. 로렌스, 서울대 강연 초청 소식 들었어. 축하해. 회의 중에 학과장이 중요한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우리 학과에 정서 언어학 코스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로렌스 교수가 맡아주실 거고요.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언어학과 한국 문화 관련 책들을 찾아보던 중 문득 한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말이 품은 마음 한국어의 정서적 구조. 그 책을 펼쳐보니 정에 관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깊은 유대감,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태도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바르족 마을에서 제가 느꼈던 그 친밀감, 아이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마을 공동체의 따뜻함, 그것이 바로 정의 실천이었던 거죠. 집에 도착해 저는 소피아에게 이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소피아, 내가 바르족에서 발견한 건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였어.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특히 이름을 부르는 그 따뜻한 억양에 담긴 마음이었지.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바르족 마을의 기억과 앞으로의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가 교차되었어요. 특히 정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베개에 누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민족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이 전해지는 방식이구나.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인데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소피아는 제 옆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지우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전통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튿날 아침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강당은 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 교수가 저를 소개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문화, 역사적 기억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바르족 마을에서의 경험, 특히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그 독특한 억양에서 느낀 친밀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한지를 설명했어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은 제 연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 삶의 태도로서 언어의 표면적 구조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보존되는 문화적 DNA입니다. 청중들은 깊은 관심으로 경청했고 특히 정이라는 개념에 관한 제 해석에 많은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문 시간에는 수많은 손이 올라갔어요. 한 노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바르족과 한국 사이의 연결고리가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역사적 기록만으로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정서적 구조, 특히 정과 같은 개념이 이렇게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김 교수와 지훈이 함께했고, 소피아는 창밖의 한국 시골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즐거워했어요.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 정말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풍경, 특히 노인들이 처마 밑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바르족 마을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의 눈빛은 따뜻하고 지혜로웠어요. 마을 여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탁자 위에 가득했습니다. 찰밥, 불고기, 김치, 그리고 여러 나물 반찬들. 그 음식들을 보는 순간 바르족 마을에서의 식사가 떠올랐어요. 이 음식들, 바르족 마을에서 먹었던 것과 정말 비슷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의 제사의식에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고 노인들이 앞에 나서서 의식을 진행했어요. 제사상 위에는 쌀밥, 국, 고기, 과일 등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배치와 순서는 바르족의 의식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제게 따뜻한 국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데웠으니 드세요. 그 순간 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투, 그 따뜻한 배려가 바르족 마을에서 제가 느꼈던 그 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그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나와 손을 흔들어 주었고, 특히 처음 우리를 맞이했던 노인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이건 우리 마을에서 직접 만든 도자기예요. 멀리 가져가서도 여기에 정을 기억하세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연구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말은 민족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이 전해지는 방식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정서를 말끝에 품은 나라였다. 나는 이제 언어학자가 아닌 감정을 번역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어졌다.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바르족 마을의 아이들과 한국 농촌의 노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말끝에 담긴 정서, 그 정의 색채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바르족 마을과 한국의 작은 농촌이 제 마음속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끝에 숨겨진 고향, 그것은 결국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정을 향해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정을 담고 있는 미얀마의 소수민족 바르족, 그 속에서 말과 마음의 연결고리를 연구하는 언어학자가 되고자 하는 로렌스 교수의 이야기 감동적으로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111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